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말을 알으려면 우선 척추관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게 이제 척추 모델이에요. 이쪽이 배 쪽입니다. 여기가 등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이는 요게 추체예요, 추체. 네. 추체라는 게 척추의 몸통이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후궁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동그란 공간이 있어요. 요게 척추관이에요. 이 척추관은 머리에서부터 네. 꼬리까지 네. 신경이 쭉 통해져 내려가는 관입니다. 여기 보면 노란 것들 보이죠? 이것들이 쭉 해서 이제 뇌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신경이죠? 신경들이 이러다가 이제 쭉 통과를 하는데 요 동그란 관이 좁아지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게 척추관이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요 관이, 요 동그란 관이 좁아졌다. 그런 뜻이 됩니다. 물론 뭐 딱 여기만 좁아지는 게 아니고 이 옆에 신경이 빠지는 요 구멍 있죠? 이건 추간공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좁아져서 올 수도 있고 여기가 좁아져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우선 척추관이란 말은 요 동그란 신경이 통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방정위증은 허리뼈가 앞으로 밀리는 병을 얘기하거든요. 허리뼈가 앞으로 밀린다는 거는 이게 지금 네. 제대로 정렬이 잘 돼 있는 상태인데, 네. 허리뼈가 앞으로 밀린다는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게 전방정위증입니다. 이 뒤쪽에 뼈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게 없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허리뼈가 앞으로 다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결국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전방정위증에 의한 2차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대로 보면은 대개 이제 5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근데 협착증의 원인 중에서 선천성 협착이라는 게 있어요. 선천성 협착은 날 때부터 척추관이 원래 좁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선천성이 뭐는 날 때부터 증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지내요. 잘 지내다가 보통 한 30대 중반이 되면은 디스크 같은 데도 좀 퇴행성 변화가 오고 이러면서 약간 디스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좁은 척추관을 갖다가 금방 눌러요. 그래서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선천성 협착이 있는 분들은 30대 중반에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50세가 넘은 증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성별로 보면은 남자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협착증이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전방전이증을 동반한 협착증이 좀 많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이제 그 아기 낳고 뭐 그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기를 낳고 그럴 때 그 호르몬 변화가 어떤 게 생기냐면 그 인대 있죠, 인대. 힘줄. 그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야 그 산도가 이렇게 넓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허리에 있는 인대들도 같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그래갖고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돼갖고서 아무래도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밀리는 전방전이증 같은 게 더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자분들은 전방전이 동반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직업하고는 뭐 그렇게 크게 관련 없을 거로 봐야죠.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더 생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뭐 환자 직업이 특정한 직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동물이에요, 동물. 네. 동물이라는 거는 움직일 동자거든. 네.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생물이에요. 반대로 식물은 움직이면 안 되죠. 그 식물은 플랜트라 하잖아요, 플랜트. 네. 식물은 자꾸 움직이면, 여기서 파서 저기다 놓고 이러면 죽어요. 네. 반면에 동물은 안 움직이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앉아서 하는 일을 주로 하잖아요. 네. 그러고 운동도 잘 안 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허리에 있어서는 허리 주위를 갖다 받쳐주는 근육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코어 근육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화되면은 허리를 옆에서 보좌해주는 그 보좌진이 약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렇게 되면은 허리에는 좋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앉아서 하는 일 그런 것도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중은 뭐 직접적인 적은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그런다 그러면 퇴행성 변화가 아무래도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하고는 혼돈을 안 해도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증상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응치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디스크 환자들은 뭐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걸어 다니나 계속 아파. 근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앉아 있으면은 별로 증상이 없어요. 일어서면은 그때부터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뭐 한 50m만 걸으면 도저히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해서 못 걷겠다. 네.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디스크 환자들은 좀 아파도 그냥 뭐 걷는 환자들은 그냥 걸어요 또. 그래서 그걸 갖고 그 간헐적 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간헐적 파행. 간헐적이라는 거는 뭐 계속되는 건 아니고 괜찮다가 또 왔다가 이렇다는 뜻이죠. 파행이라는 거는 걷지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50m 또는 100m를 걸으면 쉬어야 돼요. 쉬고 있으면은 괜찮아져요. 그럼 다시 또 일어나서 걷잖아요. 네. 그럼 또 그만한 거리를 걸으면 또 불편이 생겨서 못 걷게 돼. 그런 게 반복되는 거. 그걸 갖고 간헐적 파행이라 그러는데 그 간헐적 파행은 척추관 협착증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말과 간헐적 파행이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로다가 쓰이는 정도입니다. 간헐적 파행이 제일 중요한 증상인데 환자분들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남들이 보면 전부 자기한테 이 꾀병한다 그런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앉아서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있어. 뭐 제일 그 비근한 얘가 뭐냐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뭐 노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할 때는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서 갈라 그러면 일어나갖고서 말이야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앉아있으면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어나면은 바로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앉아있을 때는 허리 자세가 약간 이렇게 돼요. 구부러져야 돼요. 네. 이러면 신경이 통하는 척추관 있죠? 그게 조금 드러납니다. 근데 그래서 일어서서 똑바로 걸으려고 이런 자세를 잡으면 이 뒤에 있는 힘줄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좀 그 안으로 다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신경을 더 누르거든요. 일어났을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앉아있을 때는 증상이 훨씬 덜 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조 증상이라는 게 결국은 허리가 좀 아프고 그러면서 간혹 다리가 좀 지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을 갖다가 주지는 않으니까 그냥 지내게 되죠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걷는 게 불편해지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환자가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냐에 따라 틀려요. 네. 그래서 증상이 벌써 뭐 몇 달 되고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MRI 검사를 해봐야 돼요. 물론 뭐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찍어봐야 되겠죠. 근데 MRI는 신경, 디스크 이런 거의 상태를 갖다 잘 보여줍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아유 MRI 너무 비싼데 그냥 CT 지금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CT는 뼈 상태는 잘 보여줘요. 그렇지만은 디스크하고 신경 상태를 갖다가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상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대개 이제 MRI 촬영을 하는데 대개 MRI 촬영해 보면은 환자분이 얼마나 신경이 눌려 있는지 알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MRI 촬영은 환자가 편한 자세에서 해요. 누운 자세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눌려 있는 정도 있죠. 즉 이분이 걸어 다닐 때 증상이 나타날 때 눌려 있는 정도보다는 좀 덜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단하는 데는 뭐 그냥 MRI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뭐 혹시 뭐 다른 조치가 필요할 때는 뭐 피검사도 하고 등등 해야 되겠지만은 척추관 협착증 자체 진단에서는 뭐 MRI 정도면 충분하죠.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수술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가 중요하게 봐요. 첫째는 이 환자가 아픈 게 얼마나 오래됐느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는 환자가 지금 아픈 게 어느 정도 심하고 어느 정도 내 생활에 불편을 주느냐. 이 두 가지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한다 안 한다는 MRI 보고 의사가 아이고 이거 심하게 눌렸는데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환자의 증상을 보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심하게 눌려서 신경이 안 보일 정도로 다 심하게 눌린 환자들도 멀쩡하게 생활하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반면에 아 이거는 뭐 그렇게 협착증이 심하진 않은데 라고 MRI에서는 판단했는데 환자는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RI는 어디까지나 그림자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진단의 보조 수단 이런 걸로 다 쓰고 그 다음에 어느 부위에 이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갖다 찾는 데는 MRI를 쓰지만 그 MRI를 갖고서 이거는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안 해야 됩니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다. 즉 수술을 결정하는 거는 본인이에요. 본인 의사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난 도저히 이래 갖고서는 살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증상도 오래돼 갖고 오래됐다는 건 보통 우리가 6개월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네. 증상도 오래돼 가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뭐 치료도 안 되고 걷지도 못하고 난 생활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네.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수술을 갖다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척추관 협착증에서 제일 중요한 수술은 감압술이라 그래요. 감압술. 압력을 제거한다. 그죠? 압력을 줄인다. 그래서 감압술이라 그러는데 그 압력이라는 건 뭐냐? 신경을 누르고 있는 압력이에요. 네. 그래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뭐 힘줄, 뼈 네. 등등 이런 조직들을 갖다가 띄어갖고 신경이 편하게 내려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걸 감압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의 기본은 감압술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감압술을 했더니 너무 허리가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 사람은 다리 아픈 건 좋아할지 몰라도 허리가 아파서 또 고생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정술까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분들은 그 고정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하고 나면은 대개 못 걷던 분들이 걷는 건 잘 걷게 돼요. 걷는 건 잘 걷게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수술이 늦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아이고 내가 걷는 건 잘 걷게 되는데 말이야. 저녁에 자다 보면은 장단지에 쥐가 나서 깨고 걷다 보면은 뭐 발바닥이 뭐 남의 살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좀 합니다. 못 걷던 분들이 잘 걷게 되는 거, 그거는 거의 대부분 다 잘 걷게 되죠. 허리는 마디가 많아요. 네. 마디가 여러 마디거든. 네. 그래서 재발이라는 거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술을 했던 데가 나빠지면 재발이잖아. 근데 다른 데가 나빠져서 환자가 다시 와도 환자는 재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왜냐하면 증상이 재발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대개 수술한 부위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술한 인접 부위,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하게 문제가 생기는 데가 제 4, 5번 요추관이거든요. 4, 5번 요추관 수술을 했어요. 그랬는데 3, 4번이 나빠진다, 아니면 5번, 1번이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인접한 분절이 나빠지고 그러는 경우는 꽤 있죠. 근데 대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그 환자 그 MRI 결과를 보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한 개 분절만 문제가 있고 다른 분절은 건강한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여러 개가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수술해야 될 거는 특정한 부위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자같이 한 부위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 다른 부위는 건강한 분들은 대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후자같이 여러 부위가 조금씩 다 안 좋고 그렇지만 여기가 제일 안 좋다 그래서 그 부위를 수술했던 분들은 다른 부위가 나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이거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다는데 그냥 다 수술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허리 수술을 갖다 여러 마디를 하면 할수록 결과가 첫째는 나빠요. 그 다음에 여러 마디를 했잖아요. 여러 마디를 하면은 그 외에 인접 분절은 없냐? 또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문제 생길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선택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현재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요게 증상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금방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는 그냥 놔두는 게 더 환자분한테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절대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 하면 심한 마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심한 마비라는 거는 하지 마비보다도 네. 대소변 마비예요. 흔히 그 마미 신경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은 신경이 전체적으로 눌려갖고 네. 척추관에서
그래서 그 대소변 보는 신경이 마비가 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대소변 보는 신경이 마비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빨리 풀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진짜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미신경청 증후군이 있는 거는 디스크 환자든 아니면은 협착증 환자든 그때는 뭐 의사가 빨리 수술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외에 그저 일상생활을 갖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은 저의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결정을 하라 그랬어요. 많이 불편하시면 하세요. 왜? 수술은 환자분이 고통을 갖다가 벗어나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의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뭐 수술 결정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거는 초창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증상이 오래된 환자들 있죠. 네. 증상이 오래된 분들은 사실은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경 자체도 변화가 옵니다. 신경에도 변화가 오고 신경이 일부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경이 죽으면은 그거는 나중에 수술을 해서 우리가 신경을 풀어준다 그래도 우리 수술이라는 거는 신경을 갖다 하나하나를 갖다가 뭐 어떻게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이 눌려 있는 거를 안 눌리게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눌려 있는 거 안 눌리게 해줬어도 죽은 부분은 돌아올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경 증상이 생기고 특히 그 밤에 잘 때도 다리가 저린다, 쥐가 난다, 뭐 발바닥이 이상하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되게 좀 그 신경이 벌써 좀 변성이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수술을 빨리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압술 하면은 보통 한 3일, 그리고 고정술을 하면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입니다. 아이고 내가 수술했으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뭐 잘 간수를 해갖고 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회복을 갖다가 뭘 기준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뭐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 앞에 슈퍼 가고 이런 거는 바로 하면 됩니다. 그거는 감압술을 한 경우에는 뭐 바로 해도 되고 그 고정술까지 해도 사실은 퇴원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장시간 뭐 앉아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좀 틀리죠. 그거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감압술만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뭐 한 6주에서 8주 정도 되면 그런 거 갖다 하라 그러고 고정술까지 해서 유압술이라는 건 허리를 붙이는 수술이거든요. 고정술 및 유압술까지 한 환자들은 최소한도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그 회복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 치료하고 약물 치료에 우선 할 거. 1단계입니다, 그게. 운동 치료하고 약물 치료를 갖다가 해보고 1단계로다가 이제 환자가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로다 쭉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로다 이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2단계로다가 주사 치료를 합니다. 주사 치료를 하는데 이거는 뭐 흑시술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쓰게 돼요. 스테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이 주사 치료는 너무 자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잖아요. 많이 맞든 많이 먹든 그렇게 됐을 때 오는 그 합병증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그래서 스테로이드 쓰는 거는 정말로 그 의사의 지시 있죠. 그거 갖다 잘 따라갖고서 그래갖고 해야지 함부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치료했는지도 모르는 네. 저기서 무슨 치료했는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보니까 심하다고 또 주사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너무 주사를 많이 맞는다든가 아니면은 먹는 약으로다가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다든가 그러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치료를 다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네. 그리고 환자는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네. 그러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 약물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 그리고 신경에 혈액순환 혈류 개선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쓰는 거고
약물 치료할 때는 대개 스테로이드는 안 씁니다. 약물 치료에서도 효과가 없고 환자가 많이 불편해하면 그 다음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주사 치료를 갖다 시도를 해보죠. 제가 이제 뭐 만들어 놓은 그 브로셔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런 브로셔를 갖다 드리면서 운동하는 걸 갖다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보다도 본인이 하는 운동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타력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증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도 한 6개월까지는 치료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오래된 분들, 벌써 왔는데 뭐 1년 전부터 그렇다, 2년 전부터 그렇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약물 치료를 갖다 뭐 6개월씩 하고 그럴 형편은 못 되죠. 왜냐하면 환자가 대개 그런 경우에 증상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 갖다 해보고 좀 증상의 호전이 없다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주사 치료로 다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고 약물 치료를 갖다가 한 달 정도는 해봐요. 오래된 환자라도. 그래갖고 한 달 후에 다시 보고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시도를 해보죠. 척추가 이렇게 있죠. 네. 여기에는 지금 뼈하고 신경만 표시를 한 거예요. 네. 이 주위에 뭐가 있어요? 힘줄도 있고 근육도 있고 그것들이 탁 이거 갖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리를 갖다가 옆에서 감싸고 있는 여러 근육들 있죠. 네. 그거 더하기 이제 뭐 배근육, 저 뒤에 있는 이런 것들 갖다 해서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 그래. 코어. 이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내가 섰어. 그러면은 이게 짓눌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짓눌리는 힘은 디스크하고 뼈하고 그러다 그냥 그대로 다 가게 돼 있어. 근데 근육이 탄탄하게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바이패스를 합니다, 글로. 근육이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다 힘을. 그렇게 되면은 허리는 그 부담이 훨씬 줄어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허리 근육 강화를 갖다가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담이 줄어들면은 여기에 오는 퇴행성 변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네. 고도 비만. 네. 그런 분들은 무릎하고 허리가 빨리 나빠질 수밖에 없는 네.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거는 그 이제 다리 운동이거든요. 사실은 이 다리도 허리를 갖다 받쳐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 3가지 크게 얘기한다 그러면 등 근육, 배 근육, 다리 근육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허리 근육 강화 운동 있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고, 그러고 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뛰는 게 안 좋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뛰고 그러면은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충격을 받으면은 거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약간의 손상이 와요. 뼈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들어있는 연골 있죠. 그런 것들도 약간의 손상이 오거든. 근데 이게 나이가 젊을 때는 그런 것들이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시간이 좀 걸리는데 또 했다. 그러면 축적이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건 퇴행성 변화가 갖다 확 진행을 갖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충격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걷기 중에서도 나는 운동을 갖다 좀 그래도 땀이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탈길 걷기가 좋아요. 체육관에 가면은 그 러닝머신이라고 있죠. 러닝머신. 러닝머신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비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자기가 맞는 정도의 각도, 그 정도를 해갖고서 그저 한 4km에서 5km 정도의 속도로 다 걸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체 운동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협착증이 있는 분들도 그런 거는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몸이 비탈길을 걸을 때는 약간 앞으로 숙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 타기, 그 다음에 비탈길 걷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수영 같은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수영 중에서는 평영하고 접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평영하고 접영은 제대로 할 때는 허리를 갖다 한번 쭉 폈다가 넣고 쭉 폈다가 넣고 이러는 과정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거는 그 협착증 있는 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안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통증은 내 몸이 나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야, 나 지금 고생하고 있어. 야, 너 좀 어떻게 해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참고서 하잖아? 그럼 뭐예요? 신경이 눌린 게 점점 더 눌린 상태로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신경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래면서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아,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얼른 쉬어.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그 신경에 피가 한번 통하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해. 그러다가 또 좀 그러면 얼른 쉬고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내가 이걸 갖다 이겨보겠다. 라는 의지로 다 이겨보겠다. 의지로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